자,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다르게 처분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기 있어야지 성립한다.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 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있어서는 등기 안 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뒤에 공부하게 될 저당권이라는 것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점유라고 정의했었고, 이때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 이런 식으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물권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점유권도 해석상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치권은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과 같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유치권의 본질은 같습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일단은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건물 공사를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어주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이때 소유권 누가 취득해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노가다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자, 건물 신축한 사람, 이걸 지배하는 사람이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갑이 문제에 공사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면서 공사 대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찬 그 목적물,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거 있었죠. 자, 지상권에서는 유익비 상환청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 전세권에서도 유익비 상환청권이 문제가 됐었다. 근데 임차권에서는 필요비 상환청구하고 유익비 상환청구 두 개를 묶어서 비용 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시점 등에 있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게 되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항상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 외에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했을 때 뭐 이제 키를 바꿨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묶어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차가 끝난 시점 등에 있어서 목적물 돌려주기 전에 너 비용 달라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게 되면 비용 상환할 때까지 버티면서 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아니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갑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게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 입장에서 그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유치권에 의해서 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소위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두 개였어요. 공사 대금 채권, 그리고 또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바로 어떻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고, 우리 판례에서 우리 시험 16년 동안 나왔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 정확하셔야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다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의 8년 동안 한 5문제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청권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건축, 자재, 매도대금 채권 뭐 이런 것들 깔아주게 돼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이런 것들 다 해당 안 되고요.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 두 개에서만 어떻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즉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점유 외에 간접 점유라는 개념도 있었죠. 다른 사람한테 점유権허락을 하면 그 사람은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있었죠. 채무자가 자,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될 텐데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좀 정리할 게 있으니까 키 좀 달라라고 했을 때 키를 줘버리게 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될 테고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는 특별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한 개념으로서 이제 불법 점유 얘기가 여기 나올 텐데 지금 불법 점유 얘기는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 증축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서 증축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고요. 비용상환청구도 마찬가지야.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난 시점에서 굳이 시할데 없이 뭘 하는 경우가 있다. 지붕을 굳이 수리해놓고 지붕 수리 비용을 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해야죠. 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고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있다. 지금 유치권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성이 된 게 1월 1일이야. 그러면 공사대금은 한 달 후 2월 1일 날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 언제? 2월 1일. 그런데 1월 1일 날, 만약 1월 1일 날, 자,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키를 줬다가 나중에 2월 1일 날 뺐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가 2월 1일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도 어떻다? 유치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원래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채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변제기 도래해야 할 사안인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유치권 행사 중에 아직은 유치권 성립 안 했어요. 근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해서 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자, 일반적으로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게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다시 요 그림을 가십시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세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임차인에게 인정됐던 권리가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하나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 왜?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를 다 더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이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자체가 유효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매매 비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매매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맺게 되면 어떻다? 그냥 특약이 우선 적용이 되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임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가 된 시점 등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법에 써 있다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특약은 유효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로 상가 건물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거의 99.99% 원상복구 특약이 다 들어가요. 원상복구 특약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일정한 시설을 가하고 뭘 주장할 수 있다. 가치가 증대가 됐으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 형광 등 갈아 끼웠으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 이런 걸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돈 주기 전까지는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치고 나온다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마치 약속인 한 것처럼 모든 계약서를 보게 되면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게 있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도 어떻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치권도 어떻다?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특약은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니까 바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이 특약이 유효하면 이 사람에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유치권의 성립. 다시 갑시다. 가장 쉬운 얘기가 뭐냐면 유치권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점점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점점점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 들어가야지 이게 8년 동안 5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이따 사례형 문제를 몇 개 볼 텐데 그걸 일일이 읽어서 휴부를 보는 게 아니야. 끝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게 남들 3분, 2분 걸릴 문제를 거의 5초,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챕터에서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바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 성립하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하나 잡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한편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이라는 거 계약 체결하고요.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정해졌다, 발생한다라고 해서 약정이라는 표현을 중간중간에 쓰게 되는데 유치권은요, 애초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 지금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채권이라는 청권이라고 하는 이런 공자, 채권과 목적물 간에,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배제 특약 없으면 어떻다? 유치권은 자동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의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 유치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목적물을 내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뭐를 저 사람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즉 유치권자가 따로 내가
왜 유치권이 성립했냐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다? 당신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증을 해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채권의 변제기 소리 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증을 해 보여야지 유치권자한테 물건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유치권 얘기는 본질이 뭐냐면 소유자가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의 성립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명제예요.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이제 성립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볼 텐데 이 관련한 문제가 하나, 둘, 셋, 몇 문제? 한 7, 8문제, 6, 7문제 출제가 돼요. 거의 100% 나온다고 봐 있어요. 그래서 교재 161페이지. 자, 1번 지문 끄트머리 가야 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약속했잖아. 무조건 한 문제 거의 나온다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유치권 성립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문제가 약속이 정해져 있다고 문제를 볼 때 괜히 읽지 말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얘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번 지문 건축, 차제, 매도, 대금, 채권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단 틀렸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10년입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이 10년이라고요.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동안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9년 차가 됐는데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 뭘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확정 판결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몇 년 돈 받을 권리가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를 거절하면서 10년씩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그러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더 이상 어떻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두 번째 박스요. 자,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얘기죠. 지금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따로 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려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자, 요즘에 잘 안 내는데 요거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자,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X주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붕에 물이 새네라고 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공사, 수선을 의뢰하게 됩니다. 병한테 수선을 의뢰. 그래서 병이 들어와서 직접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공사,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다? 임차인 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의뢰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 공사를 의뢰했으니까. 자, 근데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주택에 들어가서 누워서 공사 대금 줄 때까지는 어떻다?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 자, 뭔 소리냐면 지금 채무자는 누가 되고 을, 임차인이 되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임대인, 갑이 된다고. 그런데 이때도 어떻다? 바로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요즘엔 잘 내지 않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유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이 어려워요. 원래 이런 얘기죠. 지금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3월 1일이고, 자, 3월 1일이고,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난 시점이 2월 1일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치권자, 병의 입장에서는 2월 1일부터 계속 눌러 앉아 있게 되면 3월 1일이 되는 시점이 어떻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임차인 보고 쓰라고 했다가는
목적물을 점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버티게 되는 경우도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은데 지문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뭐가 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될 것이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어떻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거기에 이제 1번 문제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제 가서 볼 텐데요. 얘가, 그렇다는 게 뭐냐면 1번 문제는 좀 독특합니다. X 물건에 대해서 갑의 유치권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전체를 다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좀 특이했던 문제, 30회 했던 문제. 1번, X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을 때 어떻다? 유치권 성립한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물건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데 그다지 쟁점 안 되고요. 두 번째,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아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로서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유치권 여전히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답은 3번 뽑아서 좀 특이했던 문제였었고요. 4번 문제,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만약에 아까 본 것처럼 불법 점유를 전제로 공사대금 채권 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 인정할 수 없다. 5번,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약정이 있었다면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30회 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전체 그림을 물어봐서 전체 그림을 물어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2번 문제부터 이제 27회 때 문제고요. 또 대박이다. 자,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외운 거 대입해야 돼. 공사대금채권 뭐하고 비용상환채권. 기업권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채권 아니죠? 아니죠? 왜 그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니은번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채권 아니죠?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을 제외하면 답은 몇 번? 2번. 바로 치고 들어가죠? 이것을 뭐하러 봐?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쇼부를 봐야 돼. 최소한 기억번과 니은번은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채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가 됐어.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자꾸 이렇게 약간 편법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시험장 가면 무너져 버린다고. 긴장도가 2배,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을 외웠잖아.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채권만 어떻다? 유치권 성립한다고 외우셨다고. 그럼 최소한 기억, 니은은 무조건 아니잖아. 그럼 기억, 니은을 제거를 하시라고. 그럼 남는 게 디귿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답 2번이라고. 왜 그래요?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2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니 1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알만한 문제는 15초, 20초 만에 풀어야 된다고.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험 볼 때 지문 다 읽어서 해결 안 돼요. 지문 읽는 순간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려.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가서 시험 볼 때마다 반성을 해. 공부를 좀 할걸. 몇 년째 똑같은 생각을 해, 그냥. 공부에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에 관한 게 첫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디귿번을 갈 필요도 없이 기억, 니은 아니면 어떻다? 나가래 시키면 결과적으로 기억하고 니은을 우선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답이 몇 번? 2번. 뒤 돌아볼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치고 나가는 거야. 굳이 설명을 드리면 리을번부터 먼저 볼까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유익비 상환청권.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권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치권 성립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번 더럽게 어려운 거야. 지금 보니까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죠?
앞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필요비를 상환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필요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때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됐다 할지라도 유치권은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거봐, 어렵잖아. D급반 제일 어려워. 근데 D급반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고. 기역, 니은만 제거를 하면 딱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은 X 건물을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계량에 의해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아서 수리를 완료했다. 자, 지금 수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병입니까? 을입니까? 수리가 공사대금의 수리라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공사대금 이퀄 수리, 수리비라는 말이 뭐예요? 자, 공사대금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된다고. 아니, 공사대금은 너무 유치하니까 일부러 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수리비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여튼 그다 치고. 자, 내용 볼 거 없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건물에 점유를 하고 있다 해서 자, 이제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 수리비는 뭐다? 공사대금이다. 수리비는 뭐가 된다? 공사대금이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1번 지문 끄트머리.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지문 끄트머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있겠네요? 그죠?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 상환청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일제히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볼 때는 1번, 2번의 쇼부가 딱 나버려야 돼. 약속했잖아. 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거의 8년 동안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고. 30회 문제면 특이했었고 대부분 사례 문제이고 무조건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셨다고. 그래서 자 가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자는 병은 X건물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지? 외상대금을 가지고는 건축자재 매도대금을 가지고는 어떻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리게 구성이 된 거예요. 답 1번. 2번 질문.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수리비가 공사대금이라고 그랬어요. 수리비가 공사대금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을은 공사대금 채권에 기인거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냥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유치권 파트만 나오게 되면 거의 문제가 나올 확률의 3분의 1이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 최대 한 4-5가지밖에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맥이 뭐라고요?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에서 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맥락이라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보면서 대충 채워보겠습니다. 뒤에 아직 공부 다 안 했는데 3번 을을 임차인이죠. 갑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서 오름표 해서 자 소멸청구에게 미리 한번 땡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언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면 어떻다? 소멸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전세권자, 자, 관련해서, 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유치권에서 소멸 청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지금, 야, 이게, 자, 지금 채무자, 갑이 있게 되겠고, 돈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돈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을이야. 이 사람이 유치권자이고, 자, 채권자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갑에 대해서 돈 갚을 때까지 소유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유치권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의미가 뭐냐면, 유치권자는요, 이 목적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딴 사람을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사용, 선과 너무 위배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두 가지예요. 채무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사용, 그리고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닌 사용.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자가 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야. 채무자가 승낙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용은 다 불법이야. 그러면 이제
이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뭘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 지상권자 2년간 지료를 체납하게, 2년분의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이때 지상권 설정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관련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유치권자가 보존을 위한 사용 또는 승낙을 보존을 위한 사용을 제외하고 지멋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멸 청구 3가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자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3번 오른표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X금을 경매할 수 있다. 자, 우리 저당권의 본질이 돈 받기 내기 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도 사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항상 등기 있어야 다 성립한다. 근데 지금 유치권은 뭐라고 써요?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 있는 목적물과 관련성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채권자가 바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변제기 도래 배제 특약 없으면 바로 등기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가 뭐가 된다? 유치권. 그래서 등기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유치권은 등기가 될 수도 없고 등기 있어봤자 그런 건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그건 환가를 위한 경매, 단순히 현금으로 바뀌기 위한 경매에 불과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남는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무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경매 청구였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고요.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 유치권은 물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겁나 어려워. 자,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수리 들어가면 뭐가 된다? 공사, 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공사했대요? 을이 공사를 했대요. 갑이 했구나. 갑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자 유치권하면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유치권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는 주제. 1번 지문 끝머리에 가서 볼까요? 자, 유치권 성립한다는 표현 나와 있어요. 가서 볼까요?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소유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에서 성립한다. 앞에 빼버리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에서 성립한다. 다시 유치권은 언제예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다 성립을 하게 된다. 답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유치권은 성립한다. 뭐를? 비용상환 청구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성립한다. 물론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더 이렇게 복잡했어. 결국 복수정답이 인정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난리가 났던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유치권은 성립한다 주장할 수 있다. 성립한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뭐만 있으면 돼?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권 있으면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지금 201호, 202호 두 개를 공사를 했는데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다고. 202호도 점유해야지. 아니,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해서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 문제가 사실은 분석을 하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법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꾸 분석을 해. 내가 보기에 이거는 201호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201호의 공사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202호까지 공사대금을 다 커버를 하나? 지금 법학자냐고 판사냐고 그래 꼬인다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라고. 자, 다시 유치권 파트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성립. 또는 성립 대신에 뭐 주장. 또는 그 대신에 뭐라고? 행사. 이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성립, 주장, 행사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가장 무난한 문제가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시험 문제, 예시 문제를 구성할 때 공사 대금 너무 티나니까 자꾸 수립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다. 이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어간 테크닉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2번. 자, 지금 갑은 을소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국어 문법 싸움인데 1번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해서 어떻다 유치권을 성립한다. 이게 키워드. 201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해서 어떻다 유치권 성립한다. 이거 있었고 지금요 201호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202호는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이요. 자,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틀렸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등기 안 됐잖아요. 등기가 안 되는 권리라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니 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 등기가 돼야지 후순위가 있고 선순위가 있는 거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후순위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무단으로 사용한다 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지상권에 있어서는 자 지상권 설정 대표에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에 있어서 채무자, 빚 갚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무단 사용 있게 되면 어떻다? 그냥 단순하게 불법적 사용, 무단 사용 있으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죠. 벌은 없는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병은 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을 할 수, 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읽어버렸다간요, 이게 2분 걸려. 맞춰서 개판돼 버려. 그래서 방법이 지금 유치권 얘기가 나오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 주장한다, 행사한다는 게 키워드.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 대신 공사대금 대신에 수리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요, 대략 거의 4문제 정도 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64페이지 가서 입증 책임 얘기 나와 있죠? 이게 특이했던 문제예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에 따라 성립하면은 계약의 유효, 권리의 성립을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면 돼. 그럼 등기부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법정 담보 물권의 경우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동시 이행 항변권. 자, 유치권 동시에 성립할 때 권리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됩니다.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교재 16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지금 유치권자, 을이 소유자. 갑이 유치권자, 을이 소유자.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 어려운데요. 갑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해서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2번 지문이요. 자,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을 행사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무단 사용, 자, 선관 의무 위반 두 개 이슈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3번 지문요. 자, 유치권자 갑은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어려웠다고 해서 유치권자는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돼. 들어놓고 있으면 나 유치권자 명사를 붙이고 있으면 알아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저 사람이 채권이라는 게 목적물과 관련성이 없다라든가 이거 하나하나 어떻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답이 3번이었고요.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갑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계속 나오는 주제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할 때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다 할지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퇴산한다 해서 원래 뒤에서 바로 공부할 주제인데 유치권은요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가 상실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소송을 통해서 그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되살아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이 문제도 되게 그동안 문제 중에 어려웠어요. 27회 때 문제. 그래서 유치권은 1년에 한 2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거의 한 문제가 공사자 감세권 비용상환청권 이게 이슈. 그다음에 2번 문제 겁나 길어 보다가 거의 죽어버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른 주제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 유치권 소멸 사유. 자 화면 통해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라고 하는 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 소멸한다. 혼동 기억해 보실까요? 자,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유치권도 소유권도 모두 가지게 된다. 그때 유치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포기 어렵지 않고 수용 어렵지 않고 가장 기본 물권 담보물권에서 공통적인 이슈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은 돈 받을 권리예요.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할 권리. 그래서 일단은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담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저당권은 돈을 안 갚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유치권은 뭐라고요? 돈을 안 갚게 되면 소유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 아까 소멸시효 1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유치권은 역시 당연히 같이 소멸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냥 던져주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유치권 자체 소멸 사유라고 해서 특수한 소멸 사유, 소멸 청구 얘기 계속 지문에 구성이 되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전세권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크게 두 가지, 무단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선관 의무 위배라고 해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요거 보고 나서 선관 의무로 설명드릴까요?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관 의무가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출제가 되죠. 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다. 맡겨두는 것이다. 그러면 위임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걸 어떻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잘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선관 의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돈 줄 때까지 건물자 인도를 거절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 오면 오늘처럼 비 겁나 많이 내리면 창문 닫아야 되잖아. 아니 유치권자가 또라이야. 그래서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라고 그리고 공사를 한 사람이 누구야? 을이야. 공사 대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뭘 행사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 얘기는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건물을 온전히 제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죠? 유치권자가 뭔 짓을 하냐면 비가 오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 뭐 하려고? 환기시키려고. 왜 환기를 시켜? 아무도 안 쓰는데. 비가 들이쳐서 개판이 돼도 전혀 개의치 않아. 내게 아니니까. 이지랄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선관 의무 위반이라고.
아니,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친 새끼가 다 있을까? 있어. 있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거야. 선관 의무 위반하면 채무자는 뭐로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어떤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내 물건에서 누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새벽에 몰래 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물이 들이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걸 가지고 소멸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거야. 법을 많이 알면 양아치가 됩니다. 지 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유치권 소멸을 시키려고. 양아치. 그러다가 밤중에 칼맞아 뒤지는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유족을 상대로 또 어떻게 하면 돼? 그 범죄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해. 소송가죠. 그래서 다시 선관 의무 이해되셨죠? 온전하게 제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채무자 부당한 사용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했을 때 이때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뭘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가능해요. 임차인이 계속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니까 가능한데 아까 우리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무단 사용에 해당이 되니까 지가 사용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사용케 하든 간에 무단 사용 등이 걸리게 되면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외에 점유의 상실 아까 질문 속에 한번 보셨죠? 유치권자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기본적으로 유치권 소멸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을이 있는데 누가 와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밤에 누가 와서 건물주가 키를 다 바꿔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짠 하고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부른다고.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 뒤지기에서 건물을 지어 올려줬다고. 근데 자, 이 목적물에 쓰죠. 공사를 발주한 데서 뭘 하지 않아. 지금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키를 안 돌려주면서 새로운 이 사람 유치권자가 맞는 키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건물 소유자는 유치권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밤에 열쇠 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전체를 다 키를 다 바꿔버린다고. 그럼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유치권을 일단 소멸하게 되는 거야. 그럼 유치권자는 열이 받아서 멱살 잡고 맞짱을 뜰 게 아니라 법원에 가면 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 아까 점유자 자신의 점유권의 침탈을 당하게 되면 어떻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자, 여기 아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런 거 시험지문을 통해서 보셨고요.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점유의 유형에는 뭐도 있다? 간접 점유라는 것도 어떻다? 점유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자, 여기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볼까요? 해서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고요.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의 관련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혼동, 2번 점유 상실, 3번 유치물의 멸실, 4번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자, 이거 봐요. 이거 뭡니까? 점유 매개 관계에서 제3자에게 점유를 시켜준 거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채무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누가 됐든 간에 자,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거, 요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문제예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 멸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어떻다?
유치권은 그대로 인정되게 된다. 해서 소유자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유치권의 성립 소멸 보셨고요. 교재 245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24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245페이지 보고 나서 나머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245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하단부에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이게 29회 때 나왔던 좀 독특했던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했어요. 유치권의 소멸 청구 대상 중에 선관 의무 위반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선관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건을 맡아두고 있다가 언젠가는 원래 소유자라든가 등등등한테 제대로 똑바로 돌려줘야 될 의무, 이걸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다시 제대로 돌려줘야 될 의무, 이걸 뭐라고 한다? 선관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임차인 나와 있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한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임대인에게 잘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를 해줄 것. 유치권자, 돈 받게 되면 유치권자는 어떻다고요? 바로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제대로 반환을 해야 할 것. 4번. 소유권자,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소유자는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5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용어. 우리 점유권에서 공부했던 거, 점유 매개 관계 이런 거 있었죠.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한 사람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해서 이런 식이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고 을이 지금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을을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갑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문제 나왔던 게 점유권에서 이런 게 나왔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있고요.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지금 을한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 없이 자 누구한테? 병한테 전대차를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병이니까 병이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병한테 점유를 허락을 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은 간접 점유자. 을한테 점유를 허락했던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갑을 간접 점유자.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점유 매개 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개념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교재 166페이지. 자, 유치권의 소멸 사유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 나왔던 게 두 가지를 답을 뽑았어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당연히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2번 문제 취지고, 그 다음에 거기 유치권의 소멸 사유 아닌 것 중에서 제3자에게 유침을 보고가 나와 있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치권 효력 등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